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어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이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는 특조위의 독립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수정안은 공무원이 진상 규명 업무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는 기획조정실장의 이름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을 뿐 업무 범위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했고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란 소위원회의 업무 범위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말 유가족들과 특조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갑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문화제와 청와대 행진 등 1박 2일 철야 행동을 오마이TV 생중계와 팟짱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국회 환노위 위원이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요.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을 만나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일기에서는 4.29 재보선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일 노동절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금요일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4.29 재보선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죠. 네. 그 전에
그저께 동아일보 보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가 5인의 재보선 판세 분석이 보도됐던데 네네. 대표님만 4곳 당선자 다 맞추셨어요? 아, 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대로만 제가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여론조사 무용론도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가 나름 유용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그 데이터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난 결과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실제는 그대로 판세가 그대로 결과대로 나왔죠. 이제 관악을 같은 경우도 오신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 있던 결과들이 많았고 인천은 안상수, 그다음에 경기 성남 중원들은 워낙 신상진 후보가 많이 앞서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대로 나왔고요. 광주 서울도 천정배 후보가 한 번도 리드를 빼앗긴 적이 없었죠. 격차는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지난 2012년 여름에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야권 대항마를 묻는 질문에 11명인가요? 전문가들이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혼자만 문재인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그때랑 지금 보니까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었는데 여러 정치 지형을 봤었을 때 데이터와 이제 좀 나름의 좋게 말하면 뒷관이고 좀 후지게 얘기하면 이제 통합으로 맞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게 그렇죠. 혹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는 것으로 오해를 가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결과가 맞았는데요. 앞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이 자꾸 낮아지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일인데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아무튼 2012년 그 당시 일이나 이번에 재보선 결과 판세 분석이 다 맞았던 일 이런 거 보면서 이택수 대표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보죠. 서울 관악을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동안 이 대표님이 우려했던 야권 분열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43.89%, 43.9%가량을 득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한 5%포인트 안팎 더 득표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론사 결과상으로는 대략 30% 중반 안팎이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야권 분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누가 2위 하느냐도 사실 관심의 대상이었었죠. 많은 전문가들은 정태호, 정동영 후보 두 후보가 선두를 차지하기에는 야권 분열상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대로 오신환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정태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야권 분열된 상황이 끝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생각보다는 좀 덜 젊은 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채로 오신환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야권 분열로 인해서 오신환 후보가 어부지리 당선 이런 느낌 좀 드는데 정동영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후보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는 아직도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과거에도 여러 비난의 목소리에도 전북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는 안전하게 국민모임 소속으로 전북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당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선거라는 것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에서 이기면 다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떨어졌다면 모든 비난을 다 받았겠죠. 정동영 후보와 함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텐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묻고 있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뭐 정치권을 떠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 나와서 만약에 전북에서 당선이 된다면 또 재계 발전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SBS에서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뼈아픈 관악을 비리보다 무서웠던 야권 분열. 네. 사실 서한용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전패할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다.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나왔음에도 이상규 당시 당선자가 오신환 후보를 꺾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한세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패착이 됐는데요. 네. 다른 지역들도 다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분열 때문에 패배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작년 그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딱 이랬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분열된 채로 치러졌다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다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랬죠. 딱 그런 현상이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되짚어보고 내년 총선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열선 투표제가 없는 한 네. 예선전에서 뭐 뜨겁게 싸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마저 계속 분열된 채로 치러지면 이렇게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죠. 광주, 서울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를 뭐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뭐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호남의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렸다, 뭐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초 판세에서 선정배 후보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을 안 해줬거나 응답을 했는데 무응답층으로 있었던 분들 중에 상당 유권자들이 천정배 후보를 소극적이라마 지지를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네. 광주, 서울의 투표율이 41.1%로 네 지역 중에 가장 높았었습니다. 전국 내곳 평균 투표율이 36%였는데 5%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극적인 지지층,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천정배 후보와 조영택 후보가 박빙으로 붙는다는 소식에 대거 투표하러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타났죠. 네. 원래 이제 그 언더독 효과 혹은 뭐 그 좀 동정표를 바라는 정당이나 후보들은 원래 판세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죠. 근데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는 그 네 지역 모두 새정치연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박빙 우세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한 적들이 많았었는데 그랬죠. 실제는 박빙 열세라고 했었어야 이 새정치연합 지지층도 좀 투표로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과거 뭐 재보궐선거나 이 뭐 지방선거 등등을 보면 최근 들어선 각 정당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엄살 작전을 치거든요. 그래서 좀 우세 지역도 열세 지역이라고 해야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언더독 효과가 천정배 후보 유권자들한테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격차로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천정배 후보가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 천정배발 야권 재편의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뉴 DJ의 키드들을 키워서 한 7명만 모으면 세력화되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세력화하겠다, 혹은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로까지 들리는데요. 호남판 자민련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과거 박원순 시장처럼 당으로 입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총선 앞두고 그렇게 전망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야권 재편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제 이야기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거 보면 천정배 후보가 실제 창당 과정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JTBC 인터뷰를 보니까 국민 모임과는 아직까지는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국민 모임과는 별도로 그런 작업을 할지 아니면 국민 모임과 새로운 논의를 할지 뭐 등등의 지금 변수들이 남아서 아직까지는
좀 가변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창당 자체가 원래 조직하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창당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정치연합 내에서 오히려 호남 세력이 우회 상장해서 당에 또 지도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서 지금 사회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천정배 후보의 행보를 봐야겠지만 뭐 지금 호남 정치의 복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걸로 봐서는 호남 내에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인천 서 강화을 뭐 이것도 저희가 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가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어요. 이게 뭐 투표율 문제가 좀 컸겠죠? 어떻습니까? 강화 지역하고 검단 지역 투표율이 많이 차이 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검단 지역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강화 지역은 유권자가 한 5만 8천 명 가량으로 이 검단 쪽 그 유권자보다 한 절반값밖에 안 되는데 네. 투표율은 45%로 검단 지역 투표율 25%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 동등한 수준으로 표가 계산이 됐다는 거고요. 그쪽에서 아무튼 지지율이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여론사상으로는 대략 뭐 5% 안팎, 어떤 조사는 신동훈과 거의 붙은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네. 또 뒤늦은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그 블랙박스 기간 동안 SNS를 통해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 결과라고 이 언론사들 기자들 중심으로 좀 돌았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심지어는 거의 붙거나 신동훈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안상수 전 시장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역시 위기감에 처한 아까 천정배 후보도 거의 따라 이제 붙는 것으로 나오니까 천정배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되고 투표장에 나온 것처럼 안상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그런 위기감 때문에 특히 강화 지역에서 대거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SNS상에서 뭐 돌고 있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런 얘기들 뭐 이걸 보면서 이게 또 퍼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고요. 카카오톡으로 뭐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심이 결집되고 뭐 이런 걸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도는데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정당은 이런 그렇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표심을 결집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 여러 면에서 뭐 한겨레 신문의 성환용 그 정치 선임 기자가 선거의 귀신이라는 표현까지 어제 조간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 단계에서 모든 그 요인들이 굉장히 새 정치연합보다는 앞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NS에서 여론사 돌리면서까지 조직을 동원하는 투표장에 나가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동인들 새정치연합보다 훨씬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인천서 강화을의 젊은 층에서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박빙으로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면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좀 안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뭐 새누리당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승리 요인이 됐다 이렇게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화 45%, 그다음에 검단 25% 이 투표율 실제는 뭐 2배 가량 차이밖에 안 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은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검단 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투표를 많이 갔다면 검단 지역의 25%는 또 상당 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간 젊은 유권자층 물론 이제 유권자들한테만 탓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더 크겠죠. 전략적 부재가 있었다 저희가 지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남 중원에서는 예상대로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를 이겼어요. 김미애 통합정부당 의원 출신인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야권표가 분열됐는데 이 요인이 컸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정한석 후보는 여론조사만큼 딱 나왔고요. 네. 김미 후보는 조금 덜 나왔고 신상진 후보는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성남 중원을의 투표율을 보면 31.5%로 네 지역 중에 가장 적었거든요. 네. 한 번도 신상진 후보를 앞서는 야당 후보 정한석 후보나 김미 후보가 신상진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계속 꾸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야권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확실히 덜 나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가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들은 원래 투표율이 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이 빠진 지역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과거에 2007년 대선 때 야당 후보와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였죠. 그런데 네. 이명박 당선인의 표차가 워낙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좀 낮았었고요. 뭐 그런 김 빠진 투표에서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후보의 네. 투표율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네 지역을 살펴봤는데 뭐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새정치연합의 완패, 새누리당의 완승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저희가 뭐 간단하게 새누리당의 승인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패인 잠깐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 승인과 패인 두 개 다 있을 텐데 패인이 일단 더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초반부터 이탈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좀 뼈아픈 패인이고 그리고 이탈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내에서 결집력만 좀 강했었으면 네. 좀 한번 해볼 만했던 거였는데 뭐 관악을의 경우에는 그 김희철 예비 후보가 친노 후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이 상대당 새누리당에 있는 김철수 예비 후보가 보여준 스탠스랑은 좀 달랐거든요. 사실 경쟁했던 후보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는 건데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김철수 예비 후보를 일단은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김희철 후보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네.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를 하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 바깥의 원심력 그리고 당내에서도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패인이었었고 또 공천 과정은 무리하지 않았지만 네.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무난한 공천을 하면서 무난한 패배를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예, 좀 경쟁력 있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선 과정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보선 같은 경우는 인물론이 네. 정말 크게 작용하는 그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 야당은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선거에서는 야당은 네. 항상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열세였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인물 경쟁력, 특히 뭐 관악을 같은 경우는 그 호남 출신 후보를 애초에 공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공천한 인물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너무 정치 신인, 깨끗한 분들 뭐 이런 분들만 공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승인을 본다면 새누리당은 역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어떻고 또 야당에서 또 어떤 공격을 받건 간에 아무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화살을 돌려서 특별 사면 비리 논란으로 확전시킨 것에 대해서 아무튼 유권자들이 좀 반응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막판에 이완구 총리가 읍참마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편찮은 몸을 이끌고 귀국하면서 또 대독 메시지 이런 등등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효과를 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거에서 결과가 이겼기 때문에 그 선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난들이 사실 많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 보면 확실히 새누리당 혹은 청와대의 선거를 그냥 앞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권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물타기 물귀신 작전 네.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네. 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전략까지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선거에는 뭐 승리 패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죠. 네. 선거 전과 후가 변화가 뚜렷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 이틀간 합산해서 일간 지지도를 발표하는데 어제는 선거 전후가 워낙 뚜렷하게 대비가 됐기 때문에 어제 조사는 500명만 JTBC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새누리당은 41.9%, 새정치민주연합은 27.7%. 새누리당은 지난주 대비 한 거의 8%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누리당이 41.9%, 40%대로 다시 올라선 게 지난 3월 11일 이후에 무려 거의 2달 가까이 50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선거 효과 때문에 오른 것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모처럼 올랐던 30%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 당분간 이런 영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이 40%를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또 어떻게 이 정국이 급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재보선 패배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당을 추스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 끝난 후에 이 정치를 봐도 새누리당이 준비된 지금 여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일 정도로 김무성 대표나 또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낮은 자세, 낮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부자 몸조심하듯이 정말 그렇게 기쁜 내색도 안 하면서 열심히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여당 내 의원들한테 입단속시키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모습은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지금 야당의 모습은 현재 문재인 대표도 큰 충격에 빠져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추스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여러 지표상 문재인 대표 지지율도 잠시 소개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4개 지역 선거구로 내년에 있을 이 총선을 가늠해 보기는 사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없습니다. 보통 10월달에 있는데 이제 총선이 바로 임박됐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총선에 나갈 후보들은 이번에 4대0으로 이긴 것이 오히려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여당이 좀 자만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체만 똥볼 찰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여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쪽에서 이기면 또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지고 이런 스윙 보터식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약간 불안해하는 심리가 읽혀지고요. 지금 야당이 지금 분열해서 패했는데 사실 이 분열된 측면만 잘 수습을 하면 내년 총선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내년 총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보선으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4곳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재보선은 어떻게 보면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표층이 많았고요. 그리고 야권은 분열됐다는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을 안고 이번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1년 남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전 지방선거에서는 또 보수 교육감들이 좀 성적이 괜찮았었죠.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자만해서 분열해서 지난번에는 보수 교육감들이 분열된 채 다 어떻게 보면 크게 패배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진보 진영은 그걸 또 알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단결을 했었고요. 아마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번에 워낙 큰 패배, 쓴맛을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야권 그 경선 과정은 치열하겠지만 아마 본선에서는 어제 천정배 후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새정치연합과 경쟁을 하겠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탠스가 내년 총선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듯이 새정치연합이 정말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자, 잠깐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보고 넘어가죠. 네.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도 지난 4월 10일 날 40%를 찍은 이후에 네. 계속 30%를 기록하다가 어제 43.3%로 올라섰습니다. 올랐네요.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한 날짜가 4월 9일이었는데 네. 4월 10일 여론조사부터는 계속 30%대로 떨어졌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중남미 순방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은 했지만 30%대 머물러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를 4대0 승리로 이끌면서 다시 선거의 여왕 혹은 김무성 대표는 선거의 왕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40%대를 큰 20일 만에 회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선거의 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어울리는 수식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튼 선거의 남왕 이런 표현도 어제 그 최고 중진 회의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김무성 네. 대표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자,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올랐고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도 올랐고 정부 여당의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뭐 세월호 참사 문제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문제에 대해서 민심이 국민들이 면죄부를 줬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목소리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당은 향후에 또 커다란 여론의 그런 비난에 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4대 부문 주요 개혁 사항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항상 보면은 오바하다가 또 큰 패착을 하는데 이번에 여당 또 청와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무튼 그 여론 그 전체적인 지표는 뭐 그다지 여당이 불리한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좀 여당의 유리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좀 감안해 살펴보면서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지도 상승세가 무섭네요. 눈에 띄네요. 그전에는 문재인 대표랑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초접전 양상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 주간 집계는 13.5%로 이제 2위를 달렸는데 네. 순위 변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주중에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그 현장을 누비는 김무성 대표의 그 그림이 많이 보도가 되지 언론 않았습니까? 노출이 많이 됐죠. 네, 훨씬 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뭐 앞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 또 후보들을 업고 다니는 사진 등등 문재인 대표도 다 열심히 거리를 굉장히 많이 활보하고 다녔지만 김무성 대표의 그 활약상이 조금 더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튼 지지율이 23.4%,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10%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보다 지금 3%포인트가량 빠진, 생각보다는 뭐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많이 올라서 23.6대 23.4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재인, 김무성 이 두 축이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문재인 두 후보가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할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뭐 이번 재보선 결과 야권이 야당이 패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지지층의 결집,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결집으로 다시 내년 총선에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지금 사퇴론이 그다지 힘을 못 얻는 것이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이제 야권에서는 2위로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좀 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폭도 어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주중에는 좀 나타나다가 어제는 그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네. 문재인 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제는 오히려 한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량 빠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안세로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뭐 네. 어제 한 1.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고요. 일단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네. 혹은 뭐 박원순 이게 뭐 나아가서 안철수까지 이제 세 분이 지지를 네. 좀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는 20%대를 회복한 게 작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네. 전당대회에서 이제 7월달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힌 다음에 지지율이 20% 좀 넘나 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엔 기조연설했던 게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그때 20%대를 찍은 다음부터는 계속 10%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뭐 박원순 시장한테도 좀 밀려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제 급기야 1위 자리를 넘보는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가 또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 대권과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뭐 당내 혹은 야당 출입 기자들한테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깨끗하고 도덕적인 뭐 후보임은 분명하지만 정치력, 포용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보다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보선 결과 분석 그리고 정당 그리고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최종응답 500명에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